안녕하세요. 저는 태어난 지 3달밖에 안 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현재 눈앞에 펼쳐진 현실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제 곁을 떠났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불과 3달 전에 남편은 출산하던 날 산부인과로 급하게 오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정신을 잃게 된 이후 눈을 떴을 때 아이는 이미 수술로 출산이 된 상태였어요. 온몸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흐느끼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제 옆에서 시모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친 시모는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오열을 하셨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저 또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출산으로 인해 온몸이 말을 듣지 않아 남편한테 가지도 못한 채 누워만 있는 제가 너무 싫었어요. 아침에 저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출근할 때 금방 용무만 끝내고 오겠다던 남편은 2번 다시 오지 못할 곳으로 떠났고 더 이상 제 곁에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남편의 장례를 치러야 해서 가봐야 할 것 같다며 대신 형님이 와줄 거라고 자리에서 일어나 장례식장으로 가셨어요. 그렇게 1시간이 지나고 형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에휴, 참, 세상 살다 보니 별일 다 있지? 하필 동서 출산날 서방님이 교통사고로 떠나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 지금 장례식장은 완전 초토화가 됐어. 동서도 지금 심정 말이 아니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어쩌겠어. 어차피 누구나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 일단 동서 몸부터 챙겨야지. 그래야 장례식장에 갈 거 아냐. 지금 상태론 걷기도 힘들지? 아마 내 생각엔 장례식장에 가는 건 무리이지 싶은데. 출산 직후 어떻게 몸을 움직여? 에휴, 서방님은 세상 떠나기 전까지도 심보가 고약하더니만 결국 벌을 받은 거지. 나는 서방님이 갈 때 돼서 갔다고 생각해. 동서랑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안타깝긴 하지만 누굴 탓하겠어? 동서가 서방님을 선택했잖아. 지금 눈앞에 놓인 현실에 좌절하는 것보단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부터 걱정하는 게 좋겠어. 아마 동서는 한동안 우리 집에서 생활하게 될 거야.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었잖아? 그 집 정리하실 것 같아. 아무래도 서방님이 살던 곳이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괴롭겠지. 다른 집 구할 때까지 있는 거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어차피 나도 요즘 사업이 한가해서 한동안 집에 있을 거거든. 내가 그래도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노하우도 많이 생겼으니 옆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들어와. 살면 어떻게든 다 사라져. 지금이야 힘들지.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니까. 형님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형님은 그이가 세상 떠난 걸 아주 통쾌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 제 앞에서 핸드폰으로 영화 틀어놓고 분식 가지고 와서 먹고 있는 형님의 행동이 저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만 나가주시겠어요? 어머, 동서.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당연히 가슴이 아프지만
나도 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동서가 여기 있어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장례식장 알아보고 뒤처리까지 다 끝낸 다음 와서 아직 한 끼도 못 먹었어. 심적으로 많이 힘든 거 잠깐이나마 풀어보려고 영화 한 편 보면서 분식 먹는 건데 이게 싫다고 한다면 나야말로 섭섭하지. 서방님 장례식장 준비해준 게 나라니까. 형님은 되려 저에게 서운하다면서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를 위로해주는 말을 하기보다 되려 상처되는 말만 했으면서 제가 잘못을 했다는 것 마냥 화를 내더니 자리에서 먹던 음식들을 정리하고 빠르게 일어나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출산 직후라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 거 뻔히 알면서 제 속을 긁어놓는 형님의 생각 없는 행동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출산할 때 아이가 워낙 우량아로 태어나 아랫부분을 많이 째는 바람에 걷는 것조차 힘든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라 답답하기만 했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형님이 나간 뒤로 저 혼자 산후조리실에 있었고 다음날 아침에 아주버님이 휠체어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남편 얼굴 봐야 하지 않겠냐며 저를 부축해 주었고 그렇게 도움을 받아 장례식장에 갈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을 하니 시부모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눈앞에 보이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는 순간 저 또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와 참을 수 없는 눈물에 오열을 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때 상상했던 그림과는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가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도 아주버님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다 보니 시모의 도움을 받아 휴게실에 들어가 잠깐 누워 있었지만 산후조리실에 아이를 두고 왔었기 때문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산후조리실로 돌아가야 해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좀 더 누워있지. 왜 벌써 가려고? 나도 힘들지만 너도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믿어지지가 않겠지. 산후조리실에 있는 아이도 신경이 쓰일 텐데 우리 아들 장례도 치러야 하니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하겠어. 지금의 몸으로 여기까지 온 것만도 엄청 대단한 거야. 여기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아이랑 너만 신경 써라.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야지 어쩌겠니.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 붙어 있거라.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우리 집과 너무 멀고 혼자 지내는 거 외로우니까 정리하기로 했거든. 큰며느리한테 대충 들었지? 내 생각엔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게 하고 싶지만 그건 네가 불편해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가까운 곳에 집을 알아보기로 했다. 지금 큰며느리가 시간이 많이 난다고 해서 집 알아보는 동안만 잠깐 부탁했거든.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불편하더라도 잠깐만 지내도록 하자. 지금까지 홀로 외로이 살아오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내 아들까지 떠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그래도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있으니 너무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서로 이 상황을 이겨내자꾸나. 시모는 제 손을 잡곤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길진 않지만 그 짧은 세월 동안 저는 남편이 떠나기 전에
이미 2번의 아픔을 겪었었어요.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엄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아빠와 저는 엄마 몫까지 열심히 살아가면서 밝은 미래를 위해 앞만 보며 달렸었어요. 없는 형편이었지만 제 곁에 아빠가 있어서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살이 되고 첫 취업을 해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제가 아빠한테 처음으로 식사 대접을 해드리려고 외식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아빠는 제 곁이 아닌 엄마의 곁을 따라가게 되었죠.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셨던 아빠는 추락사로 떠나셨고 사랑하는 사람을 둘이나 잃었던 저는 더 이상의 희망은 없었어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지 몰라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들었었고 무의미한 삶을 물 흘러가듯이 살아갔었는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한 사람이 들어왔고 차갑게 얼어있던 저를 녹여주었던 남편과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들을 전부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남편은 저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주었었는데 제 인생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셋이나 떠나보내게 되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건 당연했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절망 속에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남편과 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몬은 저에게 장례식장에 더는 오지 않아도 된다며 출산 직후의 몸이라 더 큰 문제라도 생길까봐 걱정을 하셨지만 남편의 장례를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버님의 도움을 받아 산후조리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지켰고 그렇게 남편의 장례를 힘겹게 끝낼 수 있었지만 계속해서 움직여서 그런지 상처 부분의 회복 속도가 더뎌서 일주일 정도 산후조리실을 더 이용했어요. 혼자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시모의 말대로 형님 댁에 잠깐 머물면서 도움을 받게 되었고 형님은 산후조리실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그런지 차가운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그래도 저와 아이를 위해 많은 것들을 도와줬어요. 같이 생활하는 게 좀 불편해도 며칠만 참아라. 우리 집 근처로 집을 구하긴 했는데 리모델링을 좀 하고 이삿짐이 들어와야 할 것 같아 손을 좀 보고 있거든.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으니 큰며느리니가 작은 애 좀 잘 챙겨주면 좋겠다. 서로 어려울 때 도와야 가족 아니겠니?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희생하고 있잖아요. 요즘 들어 밤낮 가리지 않고 울어대서 얼마나 힘든데요. 가족이니까 버티고 있는 거지 남이었으면 당장 때려치웠어요. 저도 애 둘을 봤지만 이렇게까지 울지는 않았었거든요. 한 번 울음 터트리면 침이 빠질 때까지 눈물을 쏟아낸다니까요. 하루빨리 지금의 상황들이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이도 일이 바빠 잠도 못 자는데 집에 와서까지 마음 편히 눈도 못 붙이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가 희생하는 노력 어머님은 알아주셔야 돼요. 저번에 말씀하신 거 저희한테 전부 넘겨주실 거죠? 왜? 저번 설 명절날 대화했던 거 있잖아요. 아, 재산 문제요. 어차피 서방님 세상 떠났는데 형제끼리 나눌 필요도 없이 그이한테 몫이 전부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왕 주실 생각이면 하루빨리 정리해서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애들도 점점 커가고 방이 3개라 애들이 불편해해서 방 4개짜리로 이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이가 출퇴근하는 거리도 멀어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싶은데 서울 집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원래 둘이 나눠야 될 몫, 서방님이 떠났으니 저희가 다 가져가는 게 맞잖아요. 동서는 어차피 어머님이 끼고 살 테니까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이가 검사인데 이런 집에서 살고 있는 걸 알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 두 아들에게 나눠주려고 했던 재산을 큰아들한테 전부 다 주라는 얘기니? 아휴, 그건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갓 태어난 우리 손자한테 작은 아들이 가져가야 했던 재산을 넘겨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너희 시아버지도 나랑 같은 생각이고, 그리고 작은 며느리가 우리 집 근처에서 자리를 잡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작은 아들한테 줄 재산을 큰 아들한테 전부 준다는 건 좀 무리한 부탁 같구나. 그건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당장 정할 순 없지. 너희들은 돈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욕심을 부려서 뭐해? 내가 주려던 재산은 노후 자금 빼고 적당한 선에서 나눠줄 생각이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직 서로 대화할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보거라. 돈 문제로 얼굴 붉히는 게 제일 안 좋은 거 알고 있지?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곧 동서가 살게 될 그 집,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다곤 하지만 나중에 동서한테 명의 이전해 줄 거잖아요. 어머님 근처 아파트 집값이 평균 15억이 넘어가는데 그걸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준다면 제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서방님 세상 떠나기 전에도 항상 차별하셨잖아요. 그이는 장남이니까 가진 거 없는 동생을 챙겨야 되는 게 맞는 거라면서 금전적인 도움 훨씬 많이 주셨잖아요. 너희들이야. 우리들 도움 없이도 잘 해결해 나갔었고 도와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지. 너희들도 도움이 필요할 땐 내가 모른 척 했었겠니? 작은 며느리 얘가 얼마나 불쌍한지 너도 알면서 그런 말이 나오니? 부모 두 분 다 세상을 여의고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자기 남편까지 떠나보냈다.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곤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와 우리 가족뿐인데 네가 좀 이해하고 배려해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싫은 거니? 지금 우리 집에서 신세 지고 있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어머님이 부탁하셔서 어쩔 수 없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제 시간 뺏기고 있는데 그럼 기분이 좋겠어요? 형님은 재산 문제 때문에 시모와 한바탕 하게 되었고 중간에 껴있는 저는 형님의 거침없이 뱉어대는 말들 때문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서로 최대한 좋게 풀어나갈 수 있는 건데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형님의 태도에 시모는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형님 집에 얹혀 있으면서 그냥 놀고 먹는 것도 아니고 눈치가 보여 식모살이 하듯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좋은 말 한마디 듣지 못해 서운하긴 했었지만 제가 신세를 지고 있는 입장이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형님은 오로지 시모가 주겠다던 재산을 혼자 전부 차지하려고 저를 도와주는 척 했던 거지. 실질적인 도움을 크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보여주기식이었지만 그래도 형님 집에 있으면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거에 참고 있었는데 시모와 안 좋은 말들이 오고 간 이후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자 형님과 제가 단둘이 남게 됐을 때 갑자기 무서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더니 잠깐 앉아보라면서 거침없이 막말을 퍼부었어요. 동서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이야? 내가 지금 잘못한 것 같냐고. 따지고 들면 내 말이 맞는 거잖아. 어차피 서방님 세상 떠났는데 그 재산 당연히 우리 그이가 전부 가져가는 게 맞는 거잖아. 저기 지금 누워있는 저 아이가 몇 살인데 벌써부터 돈이 필요해. 차라리 그 돈 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돌리면 더 큰 돈을 만질 수가 있다고. 옆에서 동서가 내 편에 서서 한마디라도 거들었다면 이렇게까지 심각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지는 않았겠지. 동서도 돈 얘기가 나오니까 욕심이 났었나 봐. 입 한번 뻥끗하지 않고 어머님한테 나랑 돈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듣고만 있었잖아. 동서는 어머님 옆에 거머리처럼 찰싹 달라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겠지. 물주가 앞에 있는데 동서가 두 발로 나가겠어? 타이밍도 참 웃기지. 애만 없었어도 바로 내쳐졌을 텐데 하필 또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 세상은 요지경이라더니. 동서도 보면 인생살이가 참 질긴 것 같다. 나는 딸만 둘인데 동서는 아들 손자 낳았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 그러니 어머님이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들어갈 살 수 있게 리모델링까지 싹 해서 몸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잖아. 이래서 사람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야. 나중에 그 집 동서 명의가 될 텐데 어머님이 나눠주는 재산까지 가져가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돈을 가져가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봐? 속이 뒤집어져서 혈압 올라 쓰러질걸? 그러니까 동서는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어머님 재산 관심 없으니까 우리 그이한테 전부 넘겨도 된다고 그래. 그리고 그 집에서만 살 수 있게 해달라면 되는 거잖아. 이 한마디 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 동서가 둘째로 들어왔으면 당연히 가져가는 것도 적어야 되는 거라고. 서방님도 떠난 마당에 시부모님 재산 노리는 건 확실히 잘못된 거지. 내 말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지? 동서는 지금 서방님이 곁에 없으니 핀껍데기나 다름없는데 손자 아들 하나 낳아줘서 겨우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동서의 위치를 알고 행동하라는 거야. 형님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도 저도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이가 세상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기분 좋게 들어오신 어머님한테 재산 얘기를 꼭 꺼냈어야 했어요? 형님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 몰라요? 저도 이 집에 붙어 있는 거 눈치 보여서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도 며칠만 신세 지는 거니 최대한 참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형님이 지금까지 했던 말들 전부 어머님이랑 저한테 상처되는 말들이에요. 제발 말 좀 가려서 하세요. 입 밖으로 내뱉기 전에 생각부터 하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요. 동서가 어머님이 떠주는 밥만 먹다 보니까 아주 배가 터질 정도로 불렀지?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밥숟갈 뜨기 힘들 정도로 상황을 힘들게 만들어 줄까? 과연 그때도 동서가 지금처럼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진 것도 없는 집안, 능력도 없었으면서 서방님 하나 잘 만나서 인생 꽃길 걷게 된 주제에 어디서 혼자 고귀한 척 입을 털고 있어?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동서 자체가 문제인 거 몰라? 동서가 태어나면서부터 집안에 불행이 찾아왔고 두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야. 부정하려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왜인 줄 알아? 동서 옆에 있던 서방님도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다음은 또 누가 될까? 저기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저 아이가 다음 타자가 될까? 아니면 동서를 딸처럼 아껴주는 어머님이 다음 타자로 세상을 떠날까? 정말 궁금하지 않아? 동서 자체가 불행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 나는 알겠는데 본인은 지금까지 인지를 못하고 있었나 봐. 아휴,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형님은 저에게 온갖 상처되는 막말을 거침없이 꺼내 놓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였고 결국 제 두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3명이나 제 곁을 떠난 것도 마음이 아픈데 형님의 저를 노려보면서 뱉었던 독설은 제 마음을 후벼 파 놓았습니다. 더는 형님 댁에서 도움받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간 뒤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음날 시댁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진지하게 말씀드렸죠. 시부모님은 사업을 하고 계시다 보니 집이 비어 있어서 도움을 주지 못할 것 같아 형님 집에 잠깐 있으라고 했던 거였는데 차라리 시댁에 있는 게 정신건강상 훨씬 좋을 것 같아 다음날 아침에 시댁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아침 일찍 저를 데리러 오겠다면서 통화를 끝낸 뒤 그날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님과 마주치는 것조차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아이를 돌보면서 다음 날이 오길 기다렸고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저는 챙겨두었던 짐가방을 현관문 앞에 빼놨어요. 인기척에 잠에서 깬 형님이 방문을 열며 밖으로 나오더니 제가 짐을 챙겨둔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방에서 통화하는 거 잠깐 들었는데 어머님 댁으로 들어가려고? 그래도 내가 옆에서 도와준 시간들이 있는데 인사도 없이 가는 건 너무 섭섭한걸? 아침에 조용히 나가려고 했어요. 형님 자고 있을까봐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래, 나도 뭐 좋은 감정으로 동서와 얼굴 마주하는 건 힘들 것 같았어. 잘한 결정이야. 잠깐 기다려봐. 내가 혹시 모르니까 생활비라도 좀 줄게. 가만히 있어보자. 한 10만 원 정도면 되지? 시부모님 사업하시는데 시댁에서 혼자 지낼 거 아냐. 애가 아파서 병원이라도 가게 된다면 급하게 돈이 필요하잖아. 동서가 돈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그래. 그래도 가는 마당에 얼굴 붉혀야 되겠어? 아니, 그런데 내 기억으론 지갑에 딱 10만 5천 원이 있었는데 5천 원이 어디 갔지? 그이도 일 때문에 어제 안 들어왔는데 혹시 동서가 주방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내 지갑에 손댔어? 이제 막 태어난 저 아이가 내 지갑에 손댈 일은 없잖아. 우리 딸들은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럴 일 없을 테고
동서랑 나랑 있는 공간에서 가져갈 사람이 동서밖에 없잖아.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조용히 넘어가 줄게. 내 5,000원 가져갔지? 네? 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왜 형님 지갑에 손을 대요? 저는 어제부터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어요. 형님이 어디에다 뒀겠죠. 아니면 돈을 쓰고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직 잠이 덜 깬 건 아니에요? 10만 5천 원 있었다면 10만 원을 가져갔겠죠. 5천 원을 가져갔겠어요? 잠깐만. 동서, 나한테 지갑 좀 보여줄 수 있어? 내가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지갑 이리 내놔봐. 우리 둘밖에 없었는데 어디서 지금 거짓말이야? 형님은 갑자기 제 가방을 뺏어 들어 바닥으로 쏟아냈어요. 그리곤 바닥으로 떨어진 지갑을 주워 들길래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지만 형님은 저를 밀쳐버린 뒤 지갑 속을 확인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갑 안에서 5천 원이 나왔어요. 훔쳐가 놓고도 거짓말하는 거냐고 혼자 흥분을 해선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지갑 속에 있던 5천 원은 기저귀 사고 남은 돈이었는데 그걸 본인 걸로 착각해서 훔쳐갔다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 형님의 태도에 어이가 없어 침착하게 설명을 하려 했지만 이미 두 귀를 닫아 버렸어요. 형님은 어디에 숨겼나 했더니 지갑 속에 넣어놨냐며 저보고 도둑년이라면서 베란다에서 골프채를 꺼내 들었어요. 저에게 성큼성큼 걸어오는 모습에 너무 놀라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형님은 제 머리채를 잡더니 집 안으로 끌어낸 뒤 골프채를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억울하게 골프채로 메타작을 당하는데 제 몸이 온전치 않아 이리저리 피하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어요. 오해라면서 형님에게 진정하라고 했지만 형님은 이미 이성을 잃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메타작을 당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현관문이 활짝 열리자마자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다름 아닌 아주버님이었어요. 복장을 보니 함께 일하는 팀원들 같았고 뒤이어 경찰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형님은 갑작스런 상황에 너무 놀라 다가오는 경찰들에게 골프채를 휘둘렀지만 금세 제압을 당했어요. 형님은 아주버님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는데 그 순간 아주버님이 형님의 얼굴에 손을 수차례 올렸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뱉은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형님한테 있었고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오기로 하셨던 시모 또한 현관문 앞에서 전혀 알지 못했던 일들을 듣게 되었죠. 아주버님이 남편의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를 산부인과에 데려다주고 회사로 출근하다가 형님과 만났던 게 CCTV에 찍혀 있었어요. 서로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았었는지 얼굴을 붉히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형님이 남편한테 매달려 애원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그런 형님을 뿌리친 뒤 차에 올라탔었습니다. 그 모습을 쳐다보던 형님은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로 출근하는 남편을 뒤따라가고 있었죠. 형님은 남편의 차를 앞질러 멈춰 세웠고 할 말이 있었는지 갓길에 다시 주차를 했었는데 남편이 형님한테 화를 내며
차에서 내리는 순간 달리던 차에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고 형님은 그 자리에서 급하게 벗어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유발했던 차량 운전자가 충격적이게도 형님과 서로 꽤 오랜 기간 만나온 사이였어요. 아주버님 몰래 관계를 이어온 사이였고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그 남자의 통화 이력에 형님과 전한 내역이 확인이 돼서 범행의 목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조사를 진행한 거였는데 아주버님은 그동안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추가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님 사이에서 태어난 딸들이 아주버님의 자식들이 아닌 상간남의 자식이었어요. 그걸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거였고 이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서 아주버님한테 모든 사실을 얘기하려 했지만 이 사실을 숨기려 했던 형님은 상간남과 해선 안 될 범행을 저지른 거였어요. 단순 교통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니 상간남은 처벌 수위가 높지 않게 될 테고 검사인 시숙 밑에서 아이들은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모든 걸 은폐하려 했지만 아주버님의 끈질긴 수사 끝에 모든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진실들을 뒤에서 듣고 있던 시몬은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 난리를 쳤고 형님은 결국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전부 시인하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런 사실을 여태껏 숨기고 이중생활을 했다는 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형님은 현재 법적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아주버님은 남편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 이 사건을 최대한 무겁게 형벌을 내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범행을 저지른 그 인간들이 두 번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주버님은 너무 큰 충격 때문인지 형님의 딸들의 얼굴을 못 보고 있습니다. 키운 정이 무섭다고 하지만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긴 힘들어하고 있어요. 고의적인 범행이기 때문에 아마 20년 넘는 형을 받을 거라곤 하지만 아이들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나 봐요. 아무래도 아주버님의 친자가 아니라 돌려보내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형님의 바람으로 태어난 딸들은 지금 현재 형님의 부모가 돌보고 있다고 하네요. 그 인간들이 무기징역을 받아서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족 모두가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족에게 위로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예비 시댁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파혼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정말 어렵게 고민하고 결정한 결혼이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게 되니 지금도 감정 상태가 좋은 건 아니네요. 문제가 일어난 시점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뒤에 연달아 예비 신우의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정신없는 시간들의 연속이었죠. 아무래도 제가 먼저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혼집에 혼수를 드리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신우도 뒤이어 결혼식을 올리게 될 때 저한테 도움을 받고 싶다며 혼수를 어떻게 장만할 건지 확인해 보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비 신우와의 마찰이 생기게 되었고 제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한 혼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좀 더 좋은 거를 선택하길 원하거나
신우가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길 바라고 있었죠. 그런 신우의 행동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를 신우가 간섭하는 게 신경에 거슬렸었죠. 그 식기세척기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던데. 꼭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혼수라는 게 한번 들어가면 바꾸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저 같으면 돈을 더 주고서라도 최고급 식기세척기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집안 분위기랑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이 다니면서 느낀 건데 가전 쪽은 제가 좀 더 보는 눈이 좋은 것 같아요. 새언니가 선택한 제품들이 결혼 생활할 때 실사용을 할지도 의문이고 괜히 돈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는 저한테 지적을 하러 온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혼수 장만할 때 도움 좀 받아보려고 온 거예요? 저도 혼수 장만할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안에서 최대한 신중히 결정하려는 건데 다른 날보다 오늘따라 유독 저한테 불만을 털어놓고 있잖아요. 제 혼수를 보러 온 거지 아가씨 혼수를 장만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같이 다닐 수 있겠어요? 저도 금액 안에서 최대한 신경 써서 좋은 제품들로 하려고 정말 많이 알아보고 준비한 건데 옆에서 계속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저거 마음에 안 들고 색상과도 매칭이 안 될 것 같다며 불평불만 늘어놓으면 저도 같이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 혼자 다니는 게 좋겠어요. 아가씨랑 다니면서 저도 오늘 하루 계획한 일정을 전부 끝내지 못해서 계획에도 많은 차질이 생겼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죠? 예비 신우의 행동에 이해할 수 없었던 저는 차라리 같이 다니지 않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면서 확실하게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 마찰이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자 예비 신우는 얼굴을 붉히면서 저와 다니는 거 본인도 불편하고 싫었다면서 불만을 토해내더니 집으로 돌아갔어요. 신우와 그렇게 헤어지고 난 뒤 그날의 일정을 전부 다 소화하지 못한 저는 좋지 않은 기분으로 돌아와 화를 가라앉히고 있는데 예비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여정이랑 같이 혼수품 보러 갔었다던데 서로 안 좋게 헤어졌었다며? 네가 손이 사람인데 꼭 그렇게 행동했어야 했니? 여정이가 따로 마음에 들어하는 제품들에 대해 옆에서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건데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안 좋게 끝내야만 했어? 그런 것도 포용해 주지 못할 정도로 속이 좁았던 거니? 어머니, 아가씨한테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오늘 정말 쉽지 않은 하루였는데요.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품이 한두 개도 아니고 저도 정말 오랜 시간 끝에 고민하고 결정해서 선택한 건데 옆에서 계속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놓으면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오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혼수품에 대해 문제를 얘기하는데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신혼집 규격에 맞는 제품들로 전부 선택한 거고 신중하게 결정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맞냐는 거다. 걔가 아직 제대로 아는 게 없으니까 자기 의견 내세울 수 있는 건데 그걸 굳이 안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서 내가 전화를 하게끔 일을 벌여야 됐던 거니? 이번 주 주말에 잠깐 내려오도록 해라. 너한테 긴히 할 말이 있다. 예비 시모는 화가 잔뜩 올라왔는지 제 감정을 헤아려 주시는 것보다 신우의 편만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서운했었고
상처를 받은 상태라 기분이 좋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이 신우와 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시모까지 간섭하게 되자 일이 좀 커졌다는 걸 듣게 되었는지 바로 저한테 전화가 왔지만 예비 신랑의 반응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제 편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이 제가 잘못했다는 말을 먼저 꺼내었어요. 뭐?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당신이 물건을 구매하려고 정말 힘들게 모든 걸 알아본 뒤에 결제를 하려는데 내가 옆에서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당신이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품이야. 적은 금액도 아니고 전체 금액이 1억이나 된다고. 그런데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신혼집에 드릴 제품들을 아가씨가 원하는 것들로 채울 수는 없는 거잖아. 도대체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건지 나는 전혀 모르겠어. 우리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품을 왜 아가씨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내 말이 틀렸어? 실질적으로 사용할 사람은 나잖아. 당신은 그래도 내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너무 실망이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던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다시 걸려온 예비 신랑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가 예민한 만큼 조심해야 되는 건데 예비 신랑까지 저에게 실망을 안겨주니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를 하게 되면서 조금은 마음이 풀리긴 했었지만 주말에 예비 시모가 잠깐 시댁에 들리라는 말에 불안하기만 했던 저는 상처받는 말을 듣게 될까봐 걱정이 상당히 많았어요. 결혼식 전에 파혼하게 되는 일들이 정말 많다고 하던데 저 또한 그런 일을 겪게 될까봐 최대한 조심하려고 시모의 눈치를 살피며 시댁에 발을 들였습니다. 왔냐? 여기 좀 앉아봐라. 얼마 전에 혼수품으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긴 했었지만 앞으로 함께 살면서 그런 일은 먼지만큼 사소한 거니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나한테 네가 계획한 계획에 대해 얘기 좀 해봐라. 결혼식이 코앞인데 혼수품이 지금 신혼집에 들어가고 있는 거니? 네. 지금 거의 다 들어간 상태라 바로 결혼식 끝나고 입주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아마 다음 주 내로 나머지 물건들 들어올 것 같아요. 뭐든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문제가 없는 거야.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움직이면 되는 건 하나도 없다. 전에 내가 했던 말에 서운한 건 아니지? 예비 시모는 혼수품이 신혼집에 전부 다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심적으로 안심이 되셨는지 저에게 날카로운 모습은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저에게 전화통화로 거친 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신우도 저에게 사과를 했지만 앞으로의 결혼 생활 동안 신우와의 마찰이 자주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되긴 했었어요.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작 제 편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었죠. 예비 신랑도 결혼식이 끝나면 정식적인 남편이 될 텐데 예비 시모와 신우의 말만 듣고 제 편에서는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는 거에 처음으로 혼란이 찾아왔었죠. 예비 신우와 혼수품을 같이 보러 다니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나중에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전과 같은 문제가 안 생길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분명 또 다른 마찰이 뒤따라 올 것 같아 오지도 않은 걱정을 미리 하게 되었죠. 말로는 더 이상 얼굴 붉힐 일은 없을 거라 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털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긴장 속에서 시댁 식구들과의 시간을 보낸 뒤 준비했던 혼수품이 예정대로 전부 다 신혼집에 전부 들어가게 되었고 깔끔하게 배치된 가전 가구들을 보면서 앞으로 있게 될 예비 신랑과의 결혼 생활을 상상하며 신혼집에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집에 다녀간 이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신혼집을 어떻게 꾸며 놓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 하셔서 가족들을 데리고 신혼집을 가게 되었는데 문을 열려는 순간 충격적인 일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예비 신랑이 왜 신혼집 비밀번호를 바꿔 놓았는지 알 수 없었던 저는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게 되었죠.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는데 당신이 바꿔놓은 거야? 나한테 연락을 주지 않아서 비밀번호 바뀐 줄 모르고 있었거든. 번호가 뭐야?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어. 나중에 내가 설명할 테니까 지금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버님 어머님이랑 신혼집 앞에 벌써 도착한 거야? 나는 당연히 비밀번호가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 그래서 지금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부모님께서 집 구경하고 싶으셔서 먼 길을 오셨는데 그냥 현관 비밀번호 알려주면 안 돼? 크게 문제될 거 없으면 그냥 한번 둘러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이유도 없는 건데 왜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이야. 오늘은 그냥 돌아가주면 안 될까? 나중에 다 설명해 준다니까. 당신한테 뭐 하나 해주고 싶어서 나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서. 예비 신랑은 저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했다며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벤트를 따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아 부모님께 좋게 설명을 드린 뒤 오신 김에 부모님을 모시고 외식을 하러 가게 되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신혼집 비밀번호를 계속해서 알려주지 않고 공개를 하려 하지 않길래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저도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고 예비 신랑의 행동이 좀 지나친 것 같아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지만 예비 신랑은 끝까지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꼭 저를 놀리는 것 같은 행동을 보인 예비 신랑의 태도에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죠. 제가 극도로 화를 내자 예비 신랑도 당황했는지 제대로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고 끝까지 비밀번호를 알려주려 하지 않자 결국 저는 잠긴 도어록을 열어줄 수 있는 출장 기사를 불러 강제로 문을 여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장 기사님의 도움으로 현관문이 열리게 되었고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신혼집에 발을 들인 순간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가게 되었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떨리는 손으로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거는 순간 제가 문을 강제로 여는 걸 막으려 했는지 거친 숨소리를 내며 회사에서 신혼집에까지 사색이 된 얼굴로 급하게 온 예비 신랑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자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게 내 동생이 우리 결혼하고 곧바로 또 결혼을 하게 되잖아. 그런데 혼수품에 좀 문제가 있어서 당신이 준비한 걸 일단 좀 빌리기로 했었어. 그래서 며칠 사이에 당신이 준비한 혼수품들을 전부 동생이 살게 될 신혼집으로 옮기게 됐는데 내가 오빠이다 보니 결혼 선물로 뭐를 좀 해줘야 할 거 아냐. 어차피 우리는 다시 천천히 맞춰가도 되잖아. 그쪽 집안에서 동생한테 혼수품에 대해 꽤 예민한 반응을 보여서 일단 급한 불 좀 끄려고 당신이 준비한 혼수품을 내가 임으로 옮겼다고 너무 서운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침착하게 내 말 좀 들어봐. 동생과 결혼하게 될 집안이 의사 집안이라 상당히 부유한 집안인데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너무 아깝잖아. 의사 사이 얻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쪽 집안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최대한 맞춰주려 하는 거고, 당신이 맞춘 혼수품들이 동생이 살게 될 신혼집에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이왕 결혼 선물 해주는 거 우리 집안 혼수품으로 채워준 뒤 나중에 결혼식 끝나면 동생이 다시 하나둘 채워준다고 했으니까 그때 우리는 다시 받으면 되는 거야. 미리 당겨줬다고 좋게 생각하면 되잖아. 당신이 손해볼 건 없다니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은 도대체 나를 뭘로 알고 있었길래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신혼집에 있던 가정 가구 혼수들을 전부 싹 다 아가씨 집에 들여놓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을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전부 다 알고 계신 건데 모른 척 하셨던 거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신혼집 구경 오셨을 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해놓고 알려주지 않았던 거야? 어차피 걸리게 될 문제 아니었어? 일단 결혼식부터 저질러 보자는 거였니? 내가 좀 늦었다. 너한테 미리 얘기하려 했었는데 먼저 알아버려서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갔다만 지금 상황을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 딸 여정이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좋지 않겠니? 의사 사이 들어오는데 우리 집안도 어느 정도는 있어 보여야 하고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결혼을 성사시킬 수 있을 거 아니냐. 너희들은 어차피 크게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저냥 살면 될 테지만 내 딸 여정이는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될 만큼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중요한 순간이다.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끌고 가야 하지 않겠니? 지금 당장은 네가 살게 될 신혼집에 혼수품들이 눈앞에 사라져서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겠지만 미래를 보라는 거야. 나중에 충분히 되돌려 받을 수 있고 여정이가 네가 준비했던 혼수품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준다고 했다니까. 그래서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을 저지르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반대할 게 뻔하고 그렇게 되면 의사 사이 보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일은 저질러 보자는 거 아니었나요?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 아직 어머니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결혼식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은 찍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죠? 능력도 없는 집안에서 의사 사이는 보고 싶은데 무리한 혼수품 요구에 돈은 없으니까 제가 들여온 혼수품으로 어떻게든 해결 보시려 한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의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도 없지만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네요. 저희 그만 파혼하겠습니다. 어머, 새언니, 제가 다 해명할게요. 제가 하자고 그랬어요. 이 집에 있던 혼수품 저희 신혼집으로 옮겨달라고 오빠한테 부탁한 거예요. 대충 얘기 들으셨겠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의사 집안이에요.
돈이 그냥 들어오는 거라고요. 새언니가 준비한 혼수품, 그거 결혼식 끝나면 어렵지 않게 채워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만 딱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1억밖에 안 되는 가정가구 혼수,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꽉꽉 채워드릴게요.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제가 오죽급했으면 여기까지 뛰어왔겠어요. 우리 별것도 아닌 일 크게 만들지 말자고요. 손해볼 거 없으니까 지금 당장 앞만 보려 하지 마시고 나중에 새언니한테 들어올 여러 가지 혜택들을 생각해 보세요.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극단적으로만 분위기를 몰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혼수품 보려고 따라왔었을 때 이미 전부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네. 이 사실을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고 당신이랑 아가씨랑 어머님께선 혼수품이 신혼집에 전부 들어오게 되면 한꺼번에 옮기려고 작정한 거였네요. 어머님이 그래서 혼수품은 신혼집에 다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물어보신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벤트를 해준다고 그래서 상당히 들떠 있었는데 정말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이벤트였네요. 더 이상 할 말 없고 지금 이 상황 상식적으로 이해도 되지 않으니까 그만 파혼하겠습니다. 당장 재혼수 비용 그대로 토해내세요. 결혼은 없던 걸로 할게요. 개념을 쌈 싸먹은 예비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난 저는 그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남의 혼수품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 원하는 걸 얻어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었죠. 결국 이런 상황들을 부모님께 전부 다 알리자 경악을 하시면서 당장 파혼하라고 저보다 더 날뛰셨죠. 그런데 한 번 터진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비신랑이 준비한 아파트가 알고 보니 시부모님과 예비신랑이 함께 마련한 아파트가 아닌 대출로 마련한 아파트였던 거죠. 결혼하면 어차피 맞벌이라 함께 갚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너무 화가 났던 저는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예비 신랑이 저에게 숨겨왔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죠. 시부모님께서 비싼 아파트라며 신혼집에 들어갈 가정가구 혼수품도 그거에 어울리는 물건들로 채워놔야 한다면서 무리하게 요구를 하시더니 저는 예비 신우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한 일종의 도구에 불과했던 거였죠. 부모님께서는 파혼을 거부하고 있는 예비 시댁 식구들한테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고 저희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 보상 처리를 요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비 신우의 결혼식이 코앞까지 다가온 상태에서 모든 걸 물거품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계속 버티며 저희 요구를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비 신랑이 저희 집에 찾아와 살려달라며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하시는 대로 파혼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동생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지금까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끝나게 되는 건데 그럼 저희 가족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숨긴 부분들에 대해 화가 많이 나셨겠지만 저 혼자 잘 살자고 이런 일을 꾸민 건 아니잖아요.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도움받게 되실 혜택들은 상당히 많다고요.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시야를 넓혀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께서 나중에 병원에서 큰 치료를 받게 되실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받았던 만큼 더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대출도 금방 해결된다고요. 저희 동생이 결혼하게 될 집안이 재력이 좋아서 잘만 구슬린다면 대출 빚이야 금방 갚아줄 수도 있을 텐데, 거의 다 온 마당에 일을 크게 만드시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 사람이랑 아직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다시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꼭 불행한 길을 걸어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버님, 저를 사이로 인정해 주셨고,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 믿어 주셨잖아요. 예비 신랑은 무릎까지 꿇으며 곧 있게 될 예비 신우의 결혼식에 문제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좀 더 시간을 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의사 집안 사람들은 저희가 눈 감고 지켜만 본다면 저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기만 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돈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려고 계획을 한 건데 저희 보고 눈 감아 달라는 건 한 배를 타자는 것과 같은 말이었기 때문에 아빠는 예비 신랑의 말을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으시고 찬물을 한 바가지 푼 다음 얼굴을 향해 냅다 뿌리신 다음 당장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찬물을 뒤집어 쓴 예비 신랑이 꿈쩍도 하지 않자 아빠는 베란다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나오셨고 그걸 본 예비 신랑은 깜짝 놀라서는 저희 집에서 급하게 도망을 쳤네요.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 없었던 저희 식구들은 무작정 일을 진행시키려는 예비시댁 식구들의 사기 행각을 막기 위해 예비 신우와 결혼 예정이었던 남자분의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이 저희 집에 와서 무릎 꿇고 저희 아빠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리 녹음을 준비해 만들어놨던 증거물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계획을 전부 듣게 된 의사 집안 식구들은 경악을 했고 모든 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죠. 저희 덕분에 큰 불행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에 감사하다며 예비 신우와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분께선 저희 부모님께 명함을 건네주시면서 나중에 병원을 방문하셨을 때 정밀 종합 검진을 무료로 해주겠다며 저희 가족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그리고 의사 집안 식구들은 사기 결혼을 계획했던 그 사람들을 상대로 파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쪽 집안의 소송을 받게 된 그 사람들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양쪽 집안 전부 조금의 선처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은 결국 법정에서 패소하게 되면서 양측 집안이 손해본 부분에 대해 전부 보상을 해주게 되었죠. 너희들은 후회할 짓을 한 거라고 딱 한 번만 눈 감고 지나갔다면 앞날의 인생길이 폈을 텐데 꼴의 양심은 있어서 다 된 밥에 죄를 뿌려? 갑자기 찾아와서 다짜고짜 너희들이라뇨? 말 조심하세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사기치려고 했었으면서 지금 누구한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직까지 뭘 잘못했는지 모르세요? 저희 앞에서 화낼 시간에 가서 당신 딸 병간호나 하시죠. 돈에 눈이 멀었으니 자기 딸이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예비 신우였던 그 집안 딸이 불행히도 몸에 문제가 생기고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젊은 나이에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게 되었고, 결국 그 문제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지만, 소송에 대한 피해 금액을 보상해 준 뒤 터진 상황이라 생활에 영향까지 받고 있다 보니 화가 났는지 저희 집에 찾아와 한바탕 난리를 쳤었네요. 부른 대로 거둔다고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의 며느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젊은 나이에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상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펼쳐지게 될 제 삶은 좋은 일만 가득하게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언제나 웃음이 가득한 날들만 펼쳐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년 차 40대 직장인입니다. 이곳에서 여러 사연들을 들어보면서 참 세상에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구나 싶었는데 저에게도 그런 기막힌 사연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기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소개를 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자취를 했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처럼 시골에 태어나서 가족들과 떨어져 살았구나 생각을 했었죠. 동기 모임에 그렇게 친해지고 나서 연애까지 하게 되었는데 연애를 하고 보니 남편의 상황은 저와는 다르더라고요. 근데 수혁 씨, 본가랑 고등학교랑 가깝지 않아? 거의 버스로 통학할 수 있던 거리던데 왜 자취를 한 거야? 나야 깡시골에서 도시 좀 나오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취를 한 거지만 수혁 씨는 그냥 본가에서 통학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었어? 그때 처음 이야기할 때는 나랑 비슷한 거 같았는데 학교가 멀어서 자취한 게 아니네. 왜 그때부터 자취를 한 거야? 아, 맞아. 본가도 거의 옆 동네지. 사실 나 거의 부모님이 내보낸 거나 마찬가지야. 고등학교 진학하자마자 5학년 동생이랑 같이 내쫓다시피 나오게 되었어. 우리 부모님이 어릴 적부터 항상 바빴거든. 사업한다면서 매번 출장에 밤마다 나가고 밥도 잘 챙겨주지 않고 아주 어릴 적부터 눈 뜨면 거의 집엔 아무도 없고 식은 밥에 김만 꺼내놓았던 적도 많았어. 가끔씩 할머니가 와서 돌봐준 적이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마저도 없었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서 밥을 할 줄 알게 된 거지. 동생은 나보다 더 불쌍하지 뭐. 나야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하지만 동생은 거의 어릴 적부터 혼자서 큰 거나 마찬가지거든. 나랑 나올 때도 초등학교 고학년 때니까 뭔 말 다 했지. 아, 진짜? 아니, 근데 너무 어릴 때 나와서 산 거 아니야? 나는 그때 내가 원해서 자취하면서도 진짜 힘들었는데 힘들지 않았어? 거기다가 동생까지 돌봐야 하는 거면 수혁 씨 진짜 힘들었겠다. 그런 사연이 있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 지금은 동생이랑 잘 지내고 있어? 수혁 씨가 매일 말하는 동생이 친동생이었구나. 엄청 다정해서 난 그냥 친한 동생이라 생각했어. 그렇지. 우리는 이제 세상에 우리 둘뿐이라고 생각해. 아무래도 동생이 어리다 보니까 사실 그때는 좀 힘들었지. 저녁밥도 다 챙겨줘야 해서 고등학교 내내 야자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어. 그때 담임한테 상황 얘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지금이야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생각도 많이 했지.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커서 견딜만 했는데
아마 동생은 아니었을 거야. 동생은 내가 없었다면 의지할 곳도 없었을 테니까 그것 때문에 버텼지 뭐. 티 없이 밝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나 초등학교밖에 되지 않았던 동생과 함께 둘이서만 지나야 했던 그때의 상황을 생각하니 남편이 정말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도 남편의 동생과는 여러 번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의 남동생은 정말 순하고 착한 사람이었죠.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아픔이 있을 거라 전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밝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만나고 있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바로 그 여자친구와 연애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동서 역시 사람이 순하고 착했죠. 저희가 결혼하고 바로 다음에 도련님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그때 30대 초반이었지만 도련님 부부는 2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거의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가정을 꾸린 것이었죠. 순하고 착했던 도련님은 일찍 자신의 가정을 꾸리길 원했습니다. 역시나 저희가 결혼할 때와 마찬가지로 시부모님은 도련님이 결혼을 할 때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지원도 없었지만 간섭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트러블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서 부부와 저희 부부는 자주 만나면서 사이좋게 지냈어요. 한 번은 동서에게 도련님과 왜 일찍 결혼을 하게 되었냐며 물어보았죠. 동서는 어떻게 도련님이랑 결혼을 그렇게 일찍 할 생각을 했어? 나는 20대 중반에 한 번도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 사실 내 주변에 그 나이대쯤 결혼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거의 속도 위반이었거든. 그런데 동선에는 그런 것도 아니었잖아. 아무리 도련님이 착한 사람이라고 해도 나는 동서 너무 이쁘고 능력도 좋으니까 쉽게 결혼을 생각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거든. 거기다가 결혼도 큰일인데 결심하는데 어렵진 않았어? 형님, 그렇죠. 20대 중반이면 정말 어리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형님도 아시다시피 부모 사랑받고 큰 것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저희 둘 다 일찍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연애할 때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했는데 남편은 항상 가족으로는 형밖에 없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도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어떤 건지 상상도 못 했었는데 저 만나고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그 말 듣고 저도 이 사람이라면 믿고 평생 함께 할 수 있겠다 싶었던 거죠. 와, 동서 진짜 감동이다. 나는 그때 그렇게 다른 사람 오로지 믿어본 적이 없었거든. 신랑이랑 결혼하면서도 사실 가족에 대한 아픔 때문에 섣부르게 아이를 갖겠다고도 생각을 못 했었는데 동선이는 말 그대로 극복하려고 결정한 거잖아. 진짜 멋있어. 우리는 딩크거든. 앞으로 아이는 가질 생각도 낳을 생각도 없어서 사실 결혼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동선애는 다르네. 동서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많은 감동을 했습니다. 도련님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한 번도 비틀어지지 않고 바르게 자라주었어요. 남편은 본인은 군대에 가 있을 동안에 동생이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자신이 군대에 있을 때에도 동생은 생각보다 잘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면서 항상 칭찬을 했던 것이 바로 동생이었거든요.
그런 동생이 바르게 커서 자신과 닮은 바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정말 기특했어요. 동서는 도련님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자신이 잘 보듬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정말 그 말처럼 두 사람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서로를 아끼면서 살았고, 얼마 안 가서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동서의 임신 소식에 저희는 누구보다 기뻐했어요. 특히나 도련님은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크게 오열을 했다고 해요. 절대로 아이에게 자신과 똑같은 아픔을 주고 싶지 않다면서 얼른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생긴 귀한 아이는 누구보다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동서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달라졌던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시부모님의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그간 별다른 관심이 없으셨던 시부모님도 동서가 출산을 하고 조카가 시댁을 찾아가기 시작하자 전과는 다르게 저희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죠. 어느 날인가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시부모님은 사과를 하셨어요. 그동안 우리 두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 얼마나 속상하고 서운했을까 생각하니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 일만 바쁘다고 생각해서 너희들 돌보는 걸 소홀히 했어. 나도 정말 어릴 때 결혼을 했거든. 결혼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나니 사실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막상 일을 놓고 보니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했던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알게 된 것 같아. 무엇보다 두 아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그래, 엄마도 그렇지만 아빠도 너희에게 정말 미안하다. 아이를 낳고 나니 아이가 저절로 알아서 크는 건 아니더구나. 우리가 참 모질고 냉정하게 대했던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구나. 생계는 매번 힘들고 가장으로서 책임은 계속해서 커지니 사실 너희들 엄마가 알아서 너희들 돌볼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고 내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미안하다. 저도 그렇지만 진혁이 상처가 크죠. 저야 어차피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나오게 된 거지만 진혁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이랑 떨어져 산 거잖아요. 이미 지나간 일 후회한다고 해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과를 해주시니 뜻밖이긴 하네요. 저도 엄마 아빠 많이 원망했어요. 멀쩡히 계시면서 왜 나는 챙겨주지 않을까 항상 고민도 했고요. 그런데 아이가 생기면서 내가 정말 아빠가 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니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책임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는 그런 부담이 더 크셨던 거겠죠. 평생 엄마랑 아빠 용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과를 해주시니 다시 잘 지내봐요. 동서 부부는 시부모님의 사과를 받아주었고 남편 역시 꺼림칙했지만 잘 지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도 종종 가족 모임을 가지면서 시간을 보냈고 서로서로 잘 지내는 듯 보였어요. 저희 부부는 자주 시부모님을 보지 못했지만 동서 부부는 아이와 함께 시부모님을 자주 보는 듯 했죠. 저희 부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동서 부부는 사업가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업 수완이 좋아서 생활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동서가 가정주부가 되었지만 무엇이든 부족하지 않게 해줄 수 있을 정도의 형편이었죠. 아이의 육아를 위해서 시부모님과 합가까지 하게 되었고
동서 부부는 대출 없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기도 했어요. 그만큼 동서 부부가 넉넉하고 여유로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식사를 할 때도 시댁으로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동서 부부와 합가를 하게 되면서 시부모님은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아직 젊으셨기 때문에 노후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일을 하는 게 어떻겠냐 의사를 물어보기도 했죠. 아버지, 사업은 아예 정리하신 거예요? 그래도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데 갑자기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시면 적적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노후도 생각해서 조금 더 일을 하시는 건 어떠세요? 제 주변에 아버지 하셨던 일하시는 분 계시는데 도와주실 분을 찾으시더라고요. 아버지라면 올해 그쪽 분야의 일도 하셨고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 일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니, 내가 이젠 나이가 많아서 어딜 가서 일을 하니? 그리고 아무리 내가 오래 일을 했다 해도 나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 받아주는 것 없다. 네가 아는 사람이라서 그냥 좋게 좋게 얘기를 하는 거지. 막상 내가 근무하겠다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 그냥 놔두어라. 연금도 있고 생활하는 데에는 부족함 없어. 여기 우리 둘째가 생활비도 주는데 뭐가 문제니? 그래도요, 아버지. 진혁이도 사업하는데 늘 좋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카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요. 아버지가 그래도 일하실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버시면 좋으시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은퇴하시고도 다른 일 쭉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너무 일찍 은퇴하시기도 했고 여러모로 더 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요. 예, 네 아버지가 무슨 여기서 더 일을 해? 그냥 이제는 손주 보면서 시간 보내는 게 낙이지. 이제 둘째도 다시 사업 시작한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애 보니? 나 혼자 보는 것도 벅차고 네 아버지랑 같이 손주 봐야지 뭐. 그리고 둘째는 한 명 더 낳고 싶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 우리가 또 도와줘야 하지 않겠니? 그런 거 생각하면 일하는 것보다 그냥 소소하게 연금 쓰면서 이렇게 있는 게 낫다. 시부모님께서는 동서 부부와 합가를 하시고 매달 생활비에 연금을 더해서 사용을 하시는 듯 했어요. 종종 동서에게 혹시나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 물어보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집안에 큰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동서 부부가 사업장에 가스 누출 경고음이 울려 급하게 새벽에 나갔다가 폭발 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니 조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시부모님 역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정신이 없으셨고 아이를 돌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장례 이후에 미성년자인 조카의 후견인을 결정해야 하는데 시부모님이 기꺼이 후견인을 하시겠다고 나섰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손주를 남겨주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모르겠다. 우리가 얘를 평생 돌봐야 할 것 같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미성년자 후견인으로 우리를 올려야 되겠다. 그런데 아직은 내가 몸도 성치 않고 정신도 없으니 당분간은 너희가 좀 돌봐줄 수 있겠니? 여기 집을 좀 처분하고 그 비용으로 당분간 우리 손주 좀 돌봐다오. 어머님, 너무 힘드시면 저희가 후견인으로 올라도 괜찮아요. 어머님이 직접 돌보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차라리 저희가 후견인으로 올라서 관리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동선의 재산은 얼마인지 저도 잘 모르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도 사업도 잘 되고 있으니 조카한테 남겨준 재산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다. 요 며칠 사업 어렵다면서 여기저기 자금 끌어모으던데 아마 채무만 잔뜩 있을 거야. 후견인으로 우리가 결정해서 그런 것도 다 정리를 하는 게 나은 것 같다. 너희한테 후견인 부탁을 할까 싶었는데 그래도 진혁이한테 못해준 엄마 노릇 이렇게라도 해주고 싶구나. 그러니 너희들도 동의를 해다오. 후견인 신청에 동의해주면 바로 신청해보자.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저희가 당분간은 돌볼게요. 어머님, 아버님도 충격이 크실 텐데 마음도 좀 추스르시고 나중에 괜찮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전까지는 제가 아이 돌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랑 남편도 당분간 휴직해서 집에 있을 것 같아요. 조카도 아직 충격이 큰지 남편한테만 있어서 당분간은 쉬어야 할 것 같네요. 그래, 좀 부탁하마. 우리 진혁이한테 해줘야 할 게 한참 남았는데 이렇게 가버리다니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내가 너희가 돌볼 때까진 생활비 너희 쪽으로 입금을 해줄 테니 부탁 좀 하자. 시부모님께서는 조카의 후견인으로 신청을 하셨지만 바로 당장 조카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셨어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 저는 조카를 챙기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조카는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받은 충격 때문인지 남편에게만 계속 붙어 있더라고요. 조카가 저희 집에 있는 동안에 얼마 동안은 시부모님께서 어느 정도 돈을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연금으로만 생활을 하셨던 시부모님께서 계속해서 돈을 보내주시는 건 어려운 일이었는지 그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카는 불안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남편을 많이 찾게 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필요하다 싶어 큰아빠와 잠을 자겠다는 조카를 그대로 두게 되었습니다. 겨우 잠에 들었는지 조용해진 안방으로 들어가자 조카는 옷 안에 무언가를 넣은 채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 싶어 꺼내보니 신분증 케이스였죠. 그런데 그 안을 보니까 가족 사진과 함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보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남편을 깨어 바로 시댁으로 향했죠. 시부모님은 맨발로 뛰쳐온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도련님, 어머님 친자식 아니에요? 도대체 이 서류는 뭐예요? 왜 도련님이 친자 검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도련님이 친자식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 자식인 거예요? 어째서 도련님이 친자 검사를 했고 결과가 불일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머님, 설명 좀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불일치로 나왔다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친자식이 아니라니. 진혁이가 왜 친자식이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당신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분명 진혁이 어릴 때 데리고 온 걸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 너 어디서 헛소리를 듣고 온 거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친자 검사는 무슨 소리고? 네가 뭔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친자인지 아닌지는 그게 뭐가 중요한 거니? 너 지금 이 저녁에 와서 친자인지 아닌지 따지는 거야? 난 진혁이가 왜 친자 검사를 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할 말도 없다.
그러니 이러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 안 그래도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 그래서 서둘러 후견인 지정한 거예요? 도련님 친자 검사만 하신 거 아니시더라고요. 이렇게 재산들 다 정리를 해서 서류로 다 남겨두셨어요. 이거 저희가 평생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동서부부 재산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다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친자가 아니고 자시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죽은 애가 살아 돌아올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자꾸만 친자 이야기를 꺼내는 거야? 정말 너 너무한 거 아니니? 자식 잃은 부모 앞에서 할 소리야? 아니요. 어머님, 아버님, 자식 잃은 부모 슬픔 진짜 아시긴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재산은 숨기셨고 아이도 데리고 가지 않으시는데요? 혹시라도 친조부모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동선의 유산 가로채지 못할까봐 그렇게 서둘러서 진행하신 거 아니세요? 가져갈 게 없어서 부모 잃은 아이 걸 다 가지고 가요? 얘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너야말로 지금 어디 와서 행패야? 너 지금 둘째네 잘 살았는데 돈 한 푼 안 주고 아이 맡겼다고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난리 피우는 거냐? 너 정말 뻔뻔하구나. 너야말로 갑자기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어디 있니? 오밤중에 와서 시부모님에게 이 난리를 피우는 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디서 예의를 밥 말아먹었어? 제가 시부모님에 대한 이상함을 느꼈던 것은 동서부부가 죽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동서부부는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지방으로 아이와 이사를 가고 싶다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크게 이상한 것이 없었지만 유난히 동서가 시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할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해서 역시나 학가가 힘들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형님, 저 사실 형님께 의논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이번에만 지나고 지방으로 이사 갈까 싶어서요. 사업도 정리하고 이사간 지역에서 다시 시작을 해보려고요. 아직 어머님, 아버님께는 말씀 못 드렸는데 아마 조만간 남편이 얘기할 것 같아요. 저희 분가하고 싶다고. 그래서 형님께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아, 정말? 그래도 몇십 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갑자기 왜 이사를 간다고 그래? 왜? 무슨 일 있었어? 안 그래도 저번에 동서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실례일까봐 못 물어봤었거든. 집에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에요, 형님. 나중에 다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저희가 어머님께 생활비 드리던 게 있는데 앞으로는 그거 못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되면 어머님, 아버님이 좀 화를 내시고 그러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미리 한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집은 그냥 두고 그냥 저희만 지방으로 이사를 가보려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동서의 표정에서 합가의 고단함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모든 사실을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시부모님은 분명 친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뒤늦게 알게 된 동서 부부가 회의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련님이 남기신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도련님이 왜 서류로 이렇게 남겼는지, 거기다가 왜 시부모님이 재산이 별거 없다고 했는지가 궁금했죠. 그 이후 저와 남편은 어떠한 영문인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니 이미 사업 정리를 할 때
후견인으로서 친족들 동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저번에 사업 정리할 때 나한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받아갔던 적이 있었거든. 그때는 그냥 사업 운영할 사람도 없고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그냥 알겠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겠네. 당신 말대로 그 재산들 다 처분해서 가지고 계신 거일 수도 있겠어.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 봐야 할 것 같아. 맞아. 당신은 그것 좀 알아봐줘. 동서가 그때 나한테 나중에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뭘까 싶네. 동서네가 생활비로 매달 얼마씩 어머님께 보냈다고 했거든. 그 얘기 듣고 처음에는 그게 좀 부담스러운가 싶었는데 꼭 그런 것 때문에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우리가 잘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때 조카 보는 생활비 주신다고 했던 것도 조금 주시고는 말았잖아. 계속 주시는 거 아니었어? 나한테는 당신한테 직접 보내주고 계신다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같이 알아봐야 되겠네. 뭐야? 그때는 재산 정리를 하고 매달 조금씩 보내는 걸로 얘기가 되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 알고 보니 시부모님은 남편과 저에게 서로 다른 말을 해두었고 저에게는 생활비를 주겠다 하고는 주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남편에게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숨기고 있는 이야기가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었어요. 알아보니 이미 재산의 상당수는 처분이 된 것으로 보였죠. 남편에게는 아이가 어리니 양육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시고는 모든 재산들을 처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만 저에게 주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시부모가 다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거짓말을 한 시부모님의 태도에 화가 났고 저희는 한자리에 모여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나눈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네요.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진혁이네 재산들 다 처분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거기다가 진혁이가 어떻게 입양이 된 거예요? 어머니, 좀 제대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진혁이네 재산 그거 다 조카가 받아야 하는 건데 그거 임으로 그렇게 처분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진혁이네 채무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데 왜 거짓말 하신 거예요? 넌 네 친동생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편을 들게 됐니? 어차피 죽은 애. 그래, 속 시원하게 얘기해보자. 진혁이 걔 우리 사업 때문에 입양했던 애야. 하도 사업이 안 돼서 어디 유명한 곳에 갔더니 남자애 하나 더 있으면 잘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알아보다가 걔 입양한 거고. 근데 막상 입양해 왔는데 들어가는 돈은 더 늘어났지 수입은 그대로지 나아지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너 고등학교 진학할 때 같이 내보낸 거야. 눈앞에서라도 없어지라고. 뭐라고요? 어머니, 그런 무책임한 말은 어디 있어요? 그럼 왜 진혁이한테 입양했다는 말은 안 하셨는데요? 적어도 입양한 거 알았으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도 부모라고 용서 구하는 거 다 받아주고 합가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재산 처분한 건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사용하신 거예요? 어차피 쟤 크면 기억이나 하겠니? 쟤는 고아원으로 보내거라. 어차피 진혁이도 내 자식 아니고 우리가 돌볼 이유가 없지 않겠니? 재산은 이미 처분을 했으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어?
그 전이야. 진혁이네가 생활비 보내줬지만 이제는 걔네가 보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라도 처분해서 써야지 뭐 어쩌겠어.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진혁이네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어머니한테 생활비도 넉넉하게 보내줬잖아요. 그건 다 어쩌고 재산을 처분해 쓰고 계시는 거예요? 시부모님은 모든 재산을 처분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그간 남동생을 돈줄로만 생각했던 시부모님에게 크게 실망을 했죠. 거기다가 조카에게 남겨준 재산마저 본인들이 모두 가져갔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바로 고소를 했습니다. 남편은 후견인 변경을 신청하였고 시부모님께서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는 반환 요청과 함께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형사 고소를 당하고 나서는 시모가 미안하다며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찾아오시기도 했어요. 아이고,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 독하게 엄마를 고소할 수가 있니? 죽은 애가 뭐가 귀하다고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엄마한테 이러는 거야. 수혁아, 정신 차려. 진혁이 네 친동생 아니다. 연금으로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모자라고 부족해서 그러는 거야. 사업도 정리하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어찌할 방법이 있겠니? 제발 고소 취하해다오. 진혁이네가 왜 죽기 살기로 일했는지는 아세요? 그 위험한 일 놓지 않고 끝까지 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자식이란 게 그런 거예요. 다른 것보다 자식 행복하게 해주려고 일하는 거라고요. 저희가 보고 자란 건 자식을 나 몰라라 하는 부모였는데 진혁이는 그 아픔 자기 자식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노력했어요. 근데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한마디 안 하고 돈만 받아쳐 먹었던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상실감이 컸을지 생각이나 해봤어요? 미안하다. 우리 생각이 짧았어. 끝까지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 진혁이 재산 처분한 거는 내가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마. 그러니까 고소 취하하고 처벌 좀 안 받게 해다오. 우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우리도 나중에 진혁이 자식 키우려면 돈은 있어야 하지 않겠니? 우리도 진혁이네한테 생활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거라도 처분해서 받아야지 어쩌겠어.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는 끝까지 변한 게 없네요. 진혁이 친자 검사한 거 언제인지나 아시고 하시는 소리세요? 그 검사 어머니네랑 합가하기 전에 검사한 거예요. 이미 다 알고 합가한 거라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아들 이용해 먹기나 하고 평생 후회하면서 사세요. 다시는 제 얼굴도 볼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유,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근데 우리 더 이상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것마저 다 가지고 가버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그러니. 제발 수혁아, 그러지 말고 용서해다오. 그리고 진혁이네 재산도 다 가지고 가지 말고 집은 좀 남겨주면 안 되겠니? 건강한 두 팔, 두 다리 가지고 일하면서 사세요. 그동안 일도 안 하시고 진혁이네가 주는 생활비로 편하게 사셨잖아요. 진혁이 초등학교 때부터 나와서 자라서 부모님 덕 보면서 자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그곳에서 편하게 사셨잖아요. 이제는 그때 잘못 뉘우치셔야죠. 조카의 후견인은 다시 남편으로 변경이 되었고 시부모님은 수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분했던 재산들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시부모님과의 인연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시부모님은 종종 저희에게 도와달라며 연락이 오시기도 했지만 저와 남편 모두 받아주지 않고 있어요. 아마 평생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카는 저희가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었지만 동생이 아니었다면 자신 또한 버틸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동생이 남긴 귀중한 보물을 잘 돌봐야 되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착했던 동서 부부가 유난히 보고 싶은 날입니다. 조카가 점점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많이 생각이 나네요. 동서 부부만큼이나 조카가 바르게 잘 커주었으면 좋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